여러분, 손바닥 위에 놓인 노전 한 잎을 가만히 내려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차갑고 단단한 쇳덩이에 불과한 이 작은 조각이 어떤 이에게는 굶주린 자식의 입에 들어갈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병든 노부모의 가느다란 숨줄을 이어갈 귀한 약탕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작은 쇳조각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 순간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귀신을 부리는 대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의 탈을 쓰고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조칠성. 강원도 깊은 산골 망곡 마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 금업자로 악명을 떨치던 자였습니다. 그는 남의 불행을 양분 삼아 자신의 곳간을 채웠고 타인의 피눈물을 제 잔에 채워 마시며 비릿한 미소를 짓던 사내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안개 자욱한 가을날 산길 바닥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주우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 장부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과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날짜가 붉은 핏빛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예언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 사내의 가슴속에 박혀있던 공포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탐욕으로 싹을 틔웁니다. 자, 이제 그 지옥의 문이 열리던 그날의 기록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개가 삼킨 예언에서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이 첩첩이 둘러싸여 해가 정오를 지나기도 전에 산 그림자가 들이우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망곡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잊혀진 곡소리가 들리는 마을이라는 그 불길한 이름처럼 마을은 늘 축축한 안개에 젖어 있었고 공기는 죽은 자의 숨결 마냥 차가웠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터에 자리 잡은 기와집, 그곳이 바로 고리대 금업자 조칠성의 거처였습니다. 칠성은 본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수년 전 낡은 보찜 하나에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마을에 들어온 떠돌이 장사꾼이었던 그는 교묘한 말솜씨와 비열한 수단으로 마을 사람들의 약점을 하나둘 잡아가며 서서히 망곡 마을의 상전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웅장했지만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온기는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직 밤마다 들려오는 것은 칠성이 엽전을 세며 내는 차가운 금소금뿐이었지요. 칠성에게 인간이란 그저 이자를 낳는 기계이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집집마다 연기가 끊겨 아이들이 흘바닥을 긁는 비극이 닥쳐와도 칠성의 가슴에는 동정심 대신 탐욕의 불꽃만이 타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때를 기다려 더 가혹한 계약서를 내밀며 그들의 마지막 생명줄까지 제 주머니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날도 칠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부터 장부를 챙겨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목표는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김 노인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지난 겨울 손자의 약값을 빌리기 위해 칠성에게 논 한 잎을 담보로 잡혔었지요. 하지만 지독한 가뭄에 농사를 망쳤고 약속한 이자는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곡식조차 남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칠성이 김노인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당에 넙죽 엎드려 있던 김노인이 기어 나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조서방. 아니, 조나으리.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봐주게나. 내 이 늙은 몸이라도 팔아서 갚을 테니 제발 이번 달만 넘겨주게. 손주 녀석이 이제 겨우 열을 내렸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네. 노인의 손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노인을 내려다보며 신고 있던 가죽신의 코끝으로 노인의 손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인의 눈물보다 노인이 끼고 있던 낡은 은가락지 하나가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보게, 김노인. 자네 사정은 자네 사정이고 내 돈은 내 돈일세. 자네가 손주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면 진작에 돈을 마련했어야지. 내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자를 가져오지 못하면 내일 아침 포졸들과 함께 올 걸세. 그때는 이 집뿐만 아니라 자네 손주 녀석도 아랫마을 주막으로 팔려가게 될 거야. 알겠나? 칠성의 말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비수보다 날카롭게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했지만 칠성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에게는 타인의 절망이 곧 자신의 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칠성의 귀에 노인의 흐느낌이 한참이나 따라붙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무렵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날의 변덕스러운 날씨라기엔 그 변화가 너무나도 기괴했습니다. 구름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검게 변했고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안개는 순식간에 칠성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혀처럼 칠성의 발목을 끈적하게 휘감았고 공기 중에는 갓 파낸 무덤에서나 날 법한 흙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기분이 나빠져 침을 퇴뱉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안개 너머에서 거대한 검은 형체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팔척은 좋게 되어 보이는 장대한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낡아 빠진 삿갓을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눌러쓰고 있었으며 온몸은 검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나무들은 마치 두려움에 떠는 듯 잎을 떨궜고 칠성은 본능적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산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칠성은 품 안에 단도를 꽉 쥐었으나 사내는 칠성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유령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내가 옆을 지나갈 때 칠성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극한의 냉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한겨울 강물 속에 온몸을 담근 듯한 살같이 아니라 영혼이 얼어붙는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품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칠성이 멈춰서서 사내를 부르려 입을 뗐으나 고개를 돌린 곳에는 이미 사내의 잡취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소용돌이치는 안개만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개 속에 반쯤 잠겨 있는 그것은 가죽으로 단단히 장정된 낡은 장부였습니다. 장부의 모서리는 닳아서 너덜거렸고 표지에는 거무죽죽한 핏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칠성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사내를 찾았지만 숲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부를 손에 쥐는 순간 손가락 끝을 타고 소름 끼치는 냉기가 척추를 따라 뇌리까지 단번에 치솟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에 얼어붙은 손을 맞잡은 듯한 기묘한 감촉에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장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표지에 새겨진 흐릿한 금색 글자를 본 순간 칠성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거기에는 생사부라는 세 글자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사부라. 저승사자가 쓰는 장부란 말인가? 칠성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느 광대가 장난으로 만든 연극 소품이거나 미친 장사꾼의 헛된 기록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칠성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부의 가장 첫머리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김만수. 바로 아까 낮에 길바닥에서 칠성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이던 그 김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핏방울이 튄 듯한 붉은 먹물로 섬뜩한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만수, 오늘 묘시,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곡간 들보에서 목을 메어 죽음.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손목의 떨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묘시라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1시즌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터무니없는 우연이라 치부하며 장부를 품 안에 깊숙이 쑤셔넣고 산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방망이 질쳤고 등 뒤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조차 조칠성, 조칠성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망자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당을 쓸던 하인 독칠이를 불러 다급히 외쳤습니다. 어이, 독칠아. 당장 아랫마을 김노인네 집에 가봐라. 별일 없는지 숨은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란 말이다. 어서. 독칠이는 주인의 갑작스러운 서슬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달려나갔습니다. 평소 김노인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던 주인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겠지요. 칠성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술잔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술조차 목구멍에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장부에 적혀 있던 그 붉은 글씨가 낙인처럼 어른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칠이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칠성은 술잔을 든 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독칠이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김노인이 정말로 곡간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까 묘시쯤에 발견되었는데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요. 아유 세상에. 아까 나으리께 빌던 모습이 선한데 어떻게 한 시집 만에. 독칠의 목소리는 끝을 맺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칠성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한 기록이었습니다. 독칠이가 물러난 뒤 칠성은 한동안 깨진 사기 조각들 사이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공포와 탐욕이 뒤엉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지요. 칠성의 온몸에 돋았던 소름은 순식간에 기묘한 탐욕의 불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장부가 진짜라면 세상 모든 사람의 목숨이 언제 끊길지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누구를 살릴지, 누구의 마지막을 이용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러나 조금 전보다 훨씬 빠른 손놀림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마을 이장 박춘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춘삼, 내일 술시,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마을 서쪽 우물에 빠져 죽음. 칠성의 입가에 비릿하고도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넓은 문전 옥답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만약 내일 저녁에 그가 죽는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 가서 그 사실을 암시하며 압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장의 전 재산을 헐값에 가로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방안이 떠나가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안개가 소리 없이 기와지붕을 덮어오고 있었지만 칠성은 더 이상 안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누릴 막대한 부와 권세를 꿈꾸며 지옥의 예언서가 담긴 다음 페이지를 침을 발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검은 핏자국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장부를 떨어뜨리고 간 삿갓쓴 사내가 마을 어귀 고개 너머에서 칠성의 방을 보며 기괴한 무음의 웃음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탐욕의 눈이 먼 사내의 눈에는 오직 황금빛 미래만이 보였을 뿐 그를 향해 다가오는 시퍼런 저승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부 탐욕의 덕과 검은 그림자. 조칠성의 방 안은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벽면마다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방금 전 술잔을 깨뜨렸던 사실조차 잊은 채 바닥에 떨어진 사기 조각들을 맨발로 밟으며 다시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발바닥에서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수천 양, 아니 수만 양의 황금이 쏟아지는 환영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부의 종이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위에 적힌 박춘삼이라는 이름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이장 박춘삼. 그는 망곡 마을에서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토박이 중에 토박이였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비옥한 문전옥답을 수십 마직이나 거느린 알부자였습니다. 평소 칠성은 그 땅을 탐내어 가진 감언이설로 유혹해 보았지만 이장은 조상님 뵐 낯이 없다며 칠성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장의 목숨줄이 이 낡은 장부 한 권, 그리고 칠성의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내일 술 쉬라. 내일 술 쉬면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릴 무렵이군. 서쪽 우물이라. 그곳은 귀신이 나온다며 마을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곳이지. 칠성은 낮게 읊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품에 꼭 안은 채 머릿속으로 이장을 어떻게 요리할지 수백 번도 넘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공포는 어느덧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타인의 죽음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추악한 야망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망곡마을은 김노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손주 녀석 귀한 줄만 알던 노인이 어찌 그런 모진 선택을 했단 말인가. 조칠성 그 인간이 어제 낮에 다녀갔다던데 또 얼마나 몹쓸 짓을 했길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안개처럼 깔렸지만 칠성은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이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훨씬 거만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장의 집 대문을 들어서자 상청을 차리느라 분주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장은 마당 한복판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김노인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겠지요. 칠성은 그런 이장의 곁으로 다가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이장 어르신.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김노인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다니요. 저도 어제 낮에 만났을 때만 해도 사정을 봐드리려 했는데 제 마음이 아주 찢어집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가증스러운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칠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서방, 왔는가? 인생 참 허무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술 한잔 하자던 사람이 이렇게 목을 매다니. 칠성은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이장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제가 어젯밤 꿈에 기묘한 것을 보았습니다. 김노인이 목을 매기 직전에 제 꿈에 나타나 울면서 그러더군요. 자기가 먼저 가니 다음 차례는 이장 어르신이라고요. 그것도 오늘 저녁 서쪽 우물에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망측한 소린가?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괜히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김노인이 죽은 시각과 장소, 어르신도 들으셨지요? 제 꿈속에서 본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술시 서쪽 우물 쪽으로는 절대로 발걸음도 하지 마십시오. 칠성은 이장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며 공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장은 평소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김노인의 죽음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기괴했기에 칠성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이장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엔 어르신 댁에 낀 살이 너무나도 독합니다. 이대로 계시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용한 지관이 말하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중에서 서쪽 기운이 강한 문전옥답을 처분해야 애군이 물러간다고 하더군요. 이장은 그제야 칠성의 속내를 알아차린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조칠성, 자네 지금 내 목숨을 담보로 땅을 내놓으라는 것인가? 자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칠성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직 어르신의 목숨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땅이야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밤 어르신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넓은 논밭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칠성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이장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장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문전옥답을 시장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긴다는 계약서였습니다. 오늘 술시가 되기 전까지 서명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집의 애군을 막아줄 비방을 알려드리지요. 하지만 거절하신다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김노인이 어르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칠성은 이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칠성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은 기묘한 느낌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안개 속인데 길가 나무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진 것이지요. 획 고개를 돌려보면 오직 뒤틀린 나뭇가지와 축축한 안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칠, 성. 칠성은 귀를 막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새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승의 문턱에서 불어오는 듯한 뼛속을 파고드는 지독한 냉기를 품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술시가 다가왔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칠성은 방 안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이 노인네가 서명을 했을까? 설마 정말 죽는 건 아니겠지? 칠성은 문득 겁이 났습니다. 만약 이장이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죽어버린다면 그 모든 계획은 한낱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이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서쪽 우물가로 가는 길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우물 쪽으로 걸어가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장 박춘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아니면 칠성이 심어준 공포에 이성을 잃은 듯 정처 없이 우물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쯤 마신 술병이 들려 있었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입술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요. 아마 하루 종일 칠성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스스로 애군을 살피겠다며 집을 나선 모양이었습니다. 칠성은 다급히 달려가 이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으십시오. 서명하셨습니까? 서명만 하시면 제가 이 우물의 저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칠성이 던져주고 간 계약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조서방, 정말 내가 오늘 죽는단 말인가? 우리 조상님이 나를 부르신단 말인가?
이장의 목소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물 안에서 화광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동시에 숲 전체에서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며 하늘을 덮었습니다. 깍깍대는 불길한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지요. 칠성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우물을 보았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어제 산길에서 보았던 그 삿갓쓴 거대한 사내가 우물가에 서서 이장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고 있는 것을요. 사내의 손끝에서는 검은 안개가 실처럼 흘러나와 이장의 발목을 감아들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공교롭게도 우물 난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뒤 그대로 우물 안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어르신, 안 돼. 칠성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이장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이장이 쥐고 있던 계약서뿐이었습니다. 풍덩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이장은 차가운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물 안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뿐이었고 이장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물줄기만이 소리 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칠성은 손에 쥐어진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장의 지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우물로 오기 직전 극심한 공포 속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얻었다. 드디어 얻었어. 칠성은 이장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는커녕 피 묻은 계약서를 가슴에 품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망곡마을의 모든 땅이 그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물 너머 안개 속에서 그 삿갓쓴 사내가 칠성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내의 발자국은 소리가 없었지만 그가 서 있던 자리의 땅은 이미 검게 타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의 품 안에서 생사부 장부가 기괴하게 부르르 떨리며 새로운 페이지가 저절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조칠성, 본인의 이름과 연결된 운명이 서서히 핏빛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3부 망자의 통곡과 광기의 왕국. 조칠성의 방 안은 그날 밤 이후로 변해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꺼지지도 않은 채 밤새 타올랐고 벽에 걸린 옷가지들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칠성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마다 검은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장의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칠성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칠성의 탐욕은 마을의 모든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장부를 펼쳐 그날 혹은 수일 내에 죽을 사람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찾아가 마치 구원자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웠지요. 이보게, 자네 부친의 기운이 심상치 않네. 내 오늘 밤 대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북쪽을 향해 절을 100번 하지 않으면 내일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를 넘기지 못할 것이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칠성의 발치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칠성은 그 대가로
그들의 마지막 남은 가축, 비녀, 심지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갑옷까지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의 예언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칠성이 시키는 대로 온갖 비방을 써봐도 장부의 이름이 적힌 자들은 어김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길을 가다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았고 어떤 이는 밥을 먹다 얹혀 숨을 거두었으며 어떤 이는 잠을 자다 조용히 숨이 멎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성을 고리대 금업자가 아닌 죽음을 몰고 다니는 악기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마을길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그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곧 저승사자의 통보와도 같았습니다. 망곡마을은 이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곡식 대신 하얀 소복을 입은 상주들이 가득했고 산등성이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봉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는 쌓여가고 곡간은 넘쳐났지만 그의 눈앞에는 시도 때도 없이 망자들의 환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려 숟가락을 들면 밥알들이 김노인의 구더기로 변해 꿈틀거렸고 물을 마시려 사발을 들면 이장이 빠져 죽은 우물의 검은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밤마다 천장에서는 죽은 자들의 손톱이 긁는 소리가 들려왔고 병풍 뒤에서는 누군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대체 누가 내 방에 숨어 있는 것이냐? 칠성은 단도를 휘두르며 허공을 갈랐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차가운 어둠뿐이었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히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조칠성은 자신이 아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퀭하게 패어 있었으며 피부는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어깨 뒤편에는 언제나 그 삿갓쓴 사내의 검은 그림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획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다시 거울을 보면 사내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 안의 거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깨진 사기 조각 하나하나에 그 삿갓쓴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조각들을 모두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마당의 나뒹구는 거울 조각들 위로 달빛이 쏟아졌고 그 빛 속에서 죽은 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김노인의 주름진 얼굴, 이장의 굳어버린 눈동자, 그리고 칠성이 미처 기억조차 못하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말이지요. 칠성의 광기는 하인 독칠에게까지 뻗쳤습니다. 십수년을 수족처럼 부려온 독칠이었지만 이제 칠성의 눈에는 독칠조차 자신의 장부를 훔치려 드는 도둑놈으로 보였습니다. 너지? 내 놈이 어젯밤 내 방에 들어와 장부를 만진 거지? 말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냐? 칠성은 독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광기를 쏟아냈습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밤새 마당에서 장작을 팼을 뿐입니다요. 제발 고정하십시오. 독칠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십수년을 이 집에서 살아왔지만 지금의 주인은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칠성은 비록 냉혹하고 인색했어도 하인을 함부로 해코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눈빛에는 인간의 온기라고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독치를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독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독칠 사흘 뒤인 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주인의 칼에 찔려 죽음. 칠성은 장부를 읽고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주인의 칼,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손에 들린 단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솟은 핏줄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놈을 죽인다고? 왜? 내가 왜? 칠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부의 절대적인 예언에 대한 믿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김노인도, 이장도, 그 수많은 마을 사람도 장부의 기록대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독칠의 죽음 역시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칼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독칠은 죽는 것일까? 아니면 예언이 어긋나는 것일까? 칠성은 잠시 그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언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지 않으려 해도 결국 자신이 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부의 힘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수렁가도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은 독치를 볼 때마다 묘한 사리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독칠이 밥상을 들고 오면 저놈이 내 밥에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고, 독칠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저 빗자루 뒤에 칼을 숨겼을지도 모른다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칠성은 방 안에서 단도를 품고 숨을 죽인 채 인시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등잔불은 꺼뜨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으니 사방에서 죽은 자들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저놈이 나를 죽일 거야. 장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건 정당방위다.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칠성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독칠이 잠든 행랑채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귀신마냥 고요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독칠의 고른 숨소리가 칠성의 귀에는 마치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독칠은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는 순간 칠성의 손이 한 차례 크게 떨렸습니다. 10수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인이었어도 추운 겨울날 칠성의 방에 군부를 넣어주던 손, 칠성이 병으로 알아누웠을 때 밤새 약탕기를 지키던 동짝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장부의 예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탐욕과 공포가 뒤엉켜 마지막 남은 인간의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칠성은 단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독칠의 가슴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
칠성은 보았습니다. 독칠의 머리맡에 서 있는 그 삿갓쓴 사내를요. 사내는 이번에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하는 육신을 가진 것처럼 뚜렷하게 서서 칠성의 팔목을 차가운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아!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사내의 손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차가웠고 그 접촉만으로도 칠성의 팔은 감각을 잃고 시커멓게 변해갔습니다. 독칠이 비명을 듣고 깨어나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는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살려주세요. 독칠은 겁에 질려 방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칠성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적힌 대로 하라. 그것이 내가 얻은 권능의 대가다. 사내의 목소리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머릿속을 기어다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을 동반했습니다. 칠성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시 칼을 고쳐쥐었습니다. 그래, 장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래야 내가 산다. 칠성은 미친 듯이 독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독칠의 비명은 안개 속에 묻혔고 인시의 정적이 깨지는 순간 장부의 예언은 피비린내와 함께 현실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피칠갑이 된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가책보다는 장부의 예언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했다는 기괴한 희열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희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독칠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칠성은 문득 극심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를 생각하는 순간 그 공허함은 칠성의 가슴 한복판을 뚫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독칠의 이름 위에 붉은 선이 그어지고 예언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검은 인장 하나가 찍혔습니다. 칠성은 그것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자의 공허하고 메마른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내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부의 다음 페이지가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한 장 더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흰 종이 위로 붉은 먹물이 마치 눈물처럼 뚝뚝 떨어지더니 서서히 글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외면해왔던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 칠, 성,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사망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칠성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장부를 움켜쥔 채 칠성은 긴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부의 주인이 된 줄 알았던 사내는 이제야 자신이 장부의 노예였으며 죽음이 예약된 다음 차례의 재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다시 안개가 짙게 깔리며 삿갓쓴 사내의 낮은 웃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기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달려온 자를 바라보는 저승의 냉담하고도 무심한 확인이었습니다. 4부 예정된 죽음과 비굴한 발악.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겁고 썩은 내로 가득 찼습니다. 조칠성은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적힌 그 페이지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 독치를 베었던 칼날에서는 여전히 선혈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지만 칠성은 그 비릿한 냄새조차 맡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장부 위에 핏빛으로 번져가는 자신의 이름과 그 옆에 적힌 내일 정오, 난 11시에서 1시 사이 심장이 터져 죽음이라는 글자에 꽂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내가 이 장부의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칠성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손톱으로 자신의 이름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마치 강철보다 단단한 괴물의 가죽처럼 꿈뜩도 하지 않았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붉은 먹물은 더욱 선명해졌고 오히려 칠성의 손톱 밑에서 배어나온 피가 장부 위로 흘러들어 글자를 더욱 기괴하게 부풀려 놓았습니다. 마치 장부가 그의 피를 먹고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장부를 방구석으로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 멈춰서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들린 듯 다시 칠성의 눈앞으로 날아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지요. 칠성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었던 것은 권능의 지팡이가 아니라 제 목을 조를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삿갓쓴 사내가 흘리고 간 것은 행운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영혼을 낳기 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은 칠성을 위해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곧 체념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칠성은 탐욕만큼이나 강렬한 생존 본능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내일 정오라고 했지? 정오가 되기 전에 이 장부에서 내 이름을 지우면 돼. 아니면, 그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 대신 제물로 바치면 될 거야. 칠성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이성마저 탐욕과 생존 본능에 잡아먹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져가장 날카로운 칼과 두꺼운 밧줄을 챙겼습니다. 그는 문득 이장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이장은 죽었지만 그의 어린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생각했습니다. 어린 생명을 대신 바치면 염라대왕도 마음을 돌리겠지. 그 깨끗한 영혼을 내 죽음과 바꾸는 거야. 어린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죽음을 미루겠다는 인간이 가다울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것이 추악하다는 판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어둠을 뚫고 이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개는 어제보다 더 짙어져 마을 전체를 거대한 수위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핀 들풀조차 칠성의 발목을 잡으려는 망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아닌 허공을 딛는 듯한 아찔함이 밀려왔고 귓가에서는 바람 소리와 뒤섞인 낮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집에 도착한 칠성은 담장을 넘어 조심스럽게 안채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려는 찰나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굳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삿갓을 쓴 사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김노인과 이장 박춘삼, 그리고 방금 제 손으로 목숨을 앗아간 독칠의 환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에 젖거나 피를 흘리는 처참한 모습으로 칠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목에는 여전히 새끼줄 자국이 선명했고 이장의 얼굴에서는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독칠은 칠성이 찌른 자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요하던지 칠성은 차라리 분노한 얼굴이 덜 무서웠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칠성, 내가 올 줄 알았다. 우리와 함께 가자. 저승길이 외롭구나. 망자들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칠성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였지만 세 사람의 말은 하나의 소리처럼 겹쳐 울렸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칼날은 허공만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망자들은 흩어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이장의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산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망자들이 쫓아오는지 아니면 이미 자신의 그림자 안에 들어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달리는 것만이 살 수 있다는 본능이 그의 두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그는 어느덧 처음 그 장부를 주었던 그 산길 고갯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절로 멈췄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 삿갓 쓴 사내가 바위에 앉아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안개, 그 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이 사내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칠성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삿갓 아래 가려졌던 그의 얼굴이 달빛에 살짝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과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깊은 어둠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입이 있어야 할 곳에는 찢어진 틈 사이로 끝없는 심연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 틈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김노인이었습니다. 이장이었습니다. 독칠이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얼굴들이 그 심연 안에서 소리 없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줘. 제발 살려달란 말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줄게. 이 마을의 모든 땅과 황금을 다 가져가도 좋아. 칠성은 사내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빌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느 날 낮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던 김노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물, 내가 가진 재물이 누구의 피로 만들어진 것인지 잊었느냐. 이 장부는 값을 치러야만 닥치는 책이다. 내가 남의 목숨을 팔아채운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는 항상 그 주인의 목숨으로 결말을 맺는 법이지. 사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칠성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한켠이 답답한 정도였지만 사내가 말을 이어갈수록 그 통증은 점점 더 깊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신음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야. 나는 이제 막 세상을 다 가졌는데. 그는 품 안에서 장부를 꺼내 갈갈이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칠성의 손 안에서 뜨거운 불길을 내뿜으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칠성의 손목을 타고 올라와 그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불길이 닿는 곳마다 타들어가는 것은 살같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 이제껏 쌓아온 것들, 곡간 가득한 황금, 헐값에 가로챈 땅 문서, 수천 냥의 이자 기록들이 눈앞에서 재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탐욕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다 타고 나면 그 안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칠성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산속의 안개는 그 소리를 먹어치웠습니다. 사내는 칠성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반나절이다. 정오의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오는 순간 내가 쌓아올린 모든 탐욕의 탑은 내 무덤이 될 것이다. 사내는 이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온기도 심지어는 안개가 흔들린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혼자 남겨진 칠성은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두 다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흔들렸고 가슴속의 통증은 잦아들기는커녕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미친 듯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곳간에 빗장을 채웠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하인과 식솔들을 쫓아내고 오직 자신만이 아는 지하 비밀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두꺼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거운 철문이 가로막고 있어 세상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칠성은 수천 냥의 황금이 가득 담긴 상자들 사이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정오가 지나기만 하면 돼. 해가 지기만 하면 나는 사는 거야. 칠성은 황금 더미를 끌어안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고 금괴들은 서서히 차가운 시체의 뼈처럼 변해갔습니다. 칠성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상자 틈새로 죽은 자들의 머리카락이 기어나오고 벽면에서는 이장의 피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장에서는 김노인의 흐느낌이 돌가루처럼 떨어져 내렸고 구석에서는 독칠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라. 제발 가란 말이다. 칠성은 미친 듯이 벽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자신이 직접 밖에서 걸어 잠근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금고에 갇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요.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던 두꺼운 돌벽이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을 가두는 무덤의 벽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금고 안의 시계추가 째깍거릴 때마다 칠성의 심장 박동은 그 소리에 맞춰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은 가슴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칠성은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정오가 아니야. 제발, 제발 조금만 더. 그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허공에 대고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손끝에는 평생을 모아온 황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금속은 단 한 줌의 숨결도 그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공중에 떠 있는 장부가 보였습니다. 장부의 페이지가 천천히 넘어가더니 조칠성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사망 원인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져 죽음. 칠성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갔고 눈동자는 흰자위만 남은 채 뒤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까마귀 울음소리도 망자의 통곡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작고 가느다란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칠성이 이자를 받으러 갔다가 문 밖에서 들었던 김노인의 손주가 울던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칠성이 이 세상에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망곡 마을의 서쪽 우물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마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칠성의 비밀 금고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은 황금 위에 엎드린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안에서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흉측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마지막 순간의 공포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 옆에는 그 문제의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부는 스스로 다치더니 다시 평범하고 낡은 책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 죽고 난 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새로운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는 다시 한번 주인을 기다리듯 칠성의 시신 위에서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망곡 마을에는 칠성의 죽음보다 더 큰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부 갚아야 할 이자, 돌려줘야 할 목숨. 정오의 종소리가 망곡 마을의 안개를 가르며 울려 퍼진 뒤 마을에는 기괴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조칠성의 거대한 기와집에서는 더 이상 비명도 광기 어린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하인들이 모두 쫓겨나고 빗장이 굳게 걸린 그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마을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그 집 근처를 지나가다 부정이라도 탈까봐 멀리 돌아서 다녔고 개들조차 그 집 방향을 향해 짖는 것을 멈췄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칠성의 집 담장 너머로 비릿하고도 역한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 썩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부패했을 때 나는 코를 찌르는 듯한 지독한 악취였지요. 마을 장정들이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칠성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마당에는 칠성이 그토록 아꼈던 비단 옷가지들이 찢긴 채 널브러져 있었고 곳간의 곡식들은 모두 검게 변해 썩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담장 모퉁이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뿐이었는데 그 꽃들이
어찌나 고요하게 피어 있던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졸들이 칠성이 숨어들었던 지하 비밀 금고의 철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천 양의 황금 상자 위로 엎드러진 조칠성의 시신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정말로 안에서 무언가 터져나온 듯 벌어져 있었고 굳게 다문 입 사이로는 엽전 몇 잎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돈을 삼키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저승사자가 그의 목구멍에 죄의 대가를 쑤셔 넣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광경을 목도한 포졸 하나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보아왔지만 그토록 무섭게 굳어버린 얼굴은 처음이었다고요. 공포가 낙인처럼 찍혀버린 그 얼굴은 죽는 순간까지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가 평생을 모아온 황금이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려 황금 상자에 손을 댄 포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금괴들이 손을 대는 순간 바스러지더니 시커먼 숯덩이와 썩은 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칠성이 목숨보다 아꼈던 그 재물들은 주인의 죽음과 함께 본래의 허망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 노련한 포졸이 주저앉아 그 흙을 손가락으로 집어 비벼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쌓은 것은 결국 이 꼴이 되는 법이지.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에서는 칠성이 가로챘던 모든 땅과 재산을 본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워낙 교묘하게 문서를 꾸며 놓았기에 어떤 땅은 주인을 찾는 데만도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증언을 모으고 기억을 더듬어 하나씩 원래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죽은 이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논밭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을 어른들이 건네준 땅 문서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이 아버지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어린 손주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먹지 않고 사흘 내내 할아버지의 빈자리만 바라보던 아이였지만 이웃집 안악이 끓여다 준 따뜻한 죽 한 그릇이 그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웃음을 보인 날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망곡 마을에 오랫동안 사라졌던 온기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조칠성이라는 이름은 망곡 마을에서 영원히 지워졌고 그의 기와집은 헐려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정자가 세워졌습니다. 정자의 기둥에는 마을의 늙은 훈장이 붓글씨로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빌린 것은 갚아야 하고 빼앗은 것은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누군가 그 글귀 아래에 작은 들꽃 한 다발을 놓아두었는데 아무도 누가 놓아두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칠성의 시신 옆에 놓여 있던 그 낡은 장부, 생사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포졸들이 금고를 샅샅이 뒤졌지만 장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칠성의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검은 안개 같은 연기만이 잠시 감돌았을 뿐이었지요. 포졸 중 하나가 그 연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손끝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느끼고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그 금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수십 리 떨어진 산길 고갯마루.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곳에 다시 그 삿갓쓴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어느새 깨끗하게 닦인 그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멈춰서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조칠성의 이름이 적혀 있던 페이지는 이미 새하얗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한 점의 먹물도 한 줄의 핏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요. 사내는 장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사내의 누더기 자락이 흔들렸고 그가 서 있는 자리의 안개가 천천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들어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삿갓 아래 얼굴이 있어야 할 어둠 속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빌려간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 목숨의 이자는 돈보다 무거운 법이지. 사내는 장부를 품 안에 넣고 다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름 모를 산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피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늦가을에 차고 맑은 바람만이 그 꽃향기를 마을 쪽으로 실어보낼 뿐이었습니다. 사내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고갯마루에는 낡은 장부의 흔적도 사내의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내가 앉아있던 바위 위에 산꽃 한 송이가 홀로 피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왔고 꽃잎 하나가 떨어져 마을 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망곡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들판에는 다시 황금빛 곡식이 출렁였고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칠성의 기와집이 헐린 자리에 세워진 정자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그 정자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며 지난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망곡마을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있는 마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비오는 밤이면 아이들을 곁에 앉히고 조칠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낡은 책을 함부로 줍지 말라는 경고였고 남의 눈물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으려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 장부는 지금 어디 있어요? 노인들은 그 질문의 대답 대신 창밖을 한번 내다보곤 했습니다. 안개가 낀 밤이면 특히 더 그랬지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은 자가 있는 곳이라면 그 장부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엽전 한 잎은 지금 얼마나 무겁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품 안에도 누군가의 눈물이 맺힌 낡은 장부 하나가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안개 자욱한 길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신다면 부디 고개를 돌려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담보로 잡으러 온 저승의 차용증일지도 모르니까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반드시 있으며 하늘은 스스로를 경계하는 자를 지킨다는 것을 망곡 마을의 이 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고 긴 밤, 죽음의 장부와 함께한 망곡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혹여 꿈속에서 삿갓쓴 사내를 만나더라도 절대 그가 내미는 장부에는 손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